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도 없고요. 전 세계 병원을 누비는 거대한 영업망도 없습니다. 약 하나 직접 팔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구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내밀 수 있었을까요?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9조 6천억 원이라니. 그렇죠. 그런데 존슨앤드존슨, 암젠, 다이치 상쿄 같은 제약업계의 거인들이 지금 이 회사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의 장부 이면에는 어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숨어 있는 걸까요? 네, 그 비밀을 오늘 파헤쳐 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4년에만 그 콧대 높은 존슨앤드존슨으로부터 1,3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선급금으로 그냥 꽂아 넣게 만든 이 기술의 정체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핵심 무기, 즉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잡한 바이오 기술을 여러분이 매일 경제 뉴스로 접하시는 반도체 미세 공정, 그리고 물류 시스템에 빗대어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텐데요. 오, 반도체와 물류, 바이오를 그렇게 접근하니까 벌써 흥미롭네요. 네, 사실 ADC의 기본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가는 GPS를 단 택배척, 이게 항체고요.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폭탄, 이게 페이로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자물쇠 같은 링크가 있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GPS 트럭에 폭탄을 싣고 암세포라는 목적지로 배달을 가는 거군요. 그런데 솔직히 주식시장이나 뉴스 보면 요즘 ADC 한다고 떠드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요즘. 네, 그러니까요. 그럼 리가켐바이오의 원천 기술이라는 그 콘주올은 다른 배달 트럭들이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기존 1세대 ADC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약간 테이프로 대충 묶은 무작위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술한 상자가 혈관이라는 아주 거친 고속도로를 타고 암세포를 향해 막 달리는 거예요. 테이프로 대충 묶었다고요? 달리가다 터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중에 상자가 덜컹거리면서 열리고 그 안에서 맹독성 폭탄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와, 혈관에 독약이 막 쏟아지면 결국 M1 정상세포들이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배송사고가 나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1세대 ADC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반도체로 치면 심각한 수율 불량인 거죠. 불량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반면에 리가켐의 콘주올은 반도체의 초미세공정에 버금가는 정밀도를 자랑하거든요. 초미세공정이요? 얼마나 정밀하길래 그런 비율을 쓰시는 거죠? 핵심은 위치 특이적 결합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항체의 아주 정확한 특정 위치에다가 독성 양분을 딱 4개만, 업계 용어로 DAR4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일하게 쫙 부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그 DAR4라는 수치가 왜 중요한 건지 좀 짚고 넘어가죠. 약물 대 항체의 비율이 4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폭탄을 8개나 10개씩 더 많이 달면 암세포를 한 방에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4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폭탄을 8개씩 막 달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럭이 너무 무거워져서 혈관 속에서 지들끼리 엉켜버립니다. 아니면 혈관을 채 통과하기도 전에 뚱뚱해진 트럭이 정상세포에 부딪혀서 터져버리죠. 무조건 많이 단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반대로 2개만 달면 암세포를 죽일 화력이 턱없이 부족해지고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밸런스가 바로 4개입니다. 밸런스가 4개다. 흥미롭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단백질 덩어리인 항체에 정확히 4개의 화학물질을 일정한 위치에 용접하는 건 진짜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리가켐은 이걸 무려 95% 이상의 균일도로 찍어냅니다. 수율이 미친 거죠. 95% 수율이라 확실히 반도체 미세공정이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네, 하지만 진짜 핵심 기술, 즉 이 회사의 진짜 해자는 트럭이나 폭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폭탄을 안전하게 담고 있는 특수 금고, 이름이 좀 긴데 베타 글루쿠로니다제 절단형 링커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막 진입장벽이 팍팍 느껴지네요. 베타 글루쿠론이다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허술한 테이프 대신에 엄청나게 튼튼한 티타늄 금고를 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튼튼한 금고죠. 우리 혈관, 즉 피 속은 pH가 중성인 상태잖아요. 이 금고는 중성 상태인 혈관을 떠돌 때는 어떤 물리적 타격이나 화학적 반응이 와도 절대 네버 열리지 않습니다. 오, 피 속에서는 절대 안 터진다. 그럼 언제 열립니까? 오직 암세포 내부로 뚫고 들어갔을 때만 열립니다. 암세포 안에 우글거리는 리소좀이라는 산성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착해서 그곳에만 존재하는 특정 효소, 그게 바로 베타글루쿠로니다아제인데 이 효소를 만나야만 자물쇠가 착 하고 풀리는 거죠. 와, 정상세포에서는 절대 폭탄이 터지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스마트 정밀 유도 폭탄을 완성한 거군요. 기술이 좋다는 건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와닿으실 겁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기술이죠. 그런데요, 제가 투자자의 관점, 냉혹한 자본의 관점에서 한번 뾰족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금고가 튼튼하고 반도체급으로 수율이 좋아도 시장을 이미 장악한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장 다이치 산큐의 엔허트 같은 약은 지금 세상을 호령하면서 2024년에만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사실. 네, 상호파에서 팔고 있는 약이 아직 하나도 없는 리가켐이 그냥 실험실 데이터만 쥐고 그런 글로벌 빅파마들과 진짜 경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의구심을 완전히 푸시려면요. 시간을 2014년으로 잠깐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이 회사의 핵심 연구진들은 원래 과거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 출신들입니다. 아, 그 유명한 LG생건 출신 군단이군요. 맞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지금 같은 ADC가 아니라 작은 화학 분자를 레고처럼 조립해서 약을 만드는 합성 신약의 모든 걸 걸었었죠. 하지만 2014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었던 항생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처절하게 해지되는 뼈아픈 실패를 겪게 됩니다. 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제약사에게 임상 단계에서 기술 반환을 당한다.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투자금도 다 말라붙고 회사 문 닫을 위기였을 텐데요. 보통의 벤처기업이라면 당연히 파산했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회사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순간, 아하 모먼트가 등장합니다. 오, 어떤 반전이 있었던 거죠? 합성 신약이라는 게 결국 인체의 그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분자와 분자를 정교하게 조립하는 유기 합성 화학의 결정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딜이 깨진 후 연구진들이 문득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거죠? 커가 혈관에서 자꾸 끊어져서 독성이 센다고 난리네. 잠깐, 피 속에서 절대 안 끊어지는 분자 구조를 조립하는 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합성 신약 만들면서 제일 잘하던 거잖아.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소한 분야를 밑바닥부터 새로 판 게 아니네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합성신약의 분자 조립 노하우를 ADC의 자물쇠를 설계하는데 그대로 가져다 쓴 거군요. 정확합니다. 남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범용 링커 부품을 사다가 적당히 조립할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유기합성 기술로 무려 10년 동안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독자적인 티타늄 금고를 직접 주조해낸 겁니다. 대단한 집념이네요. 네, 그 처절한 피벗의 결과물이 바로 2023년 12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과 맺은 2조 2,400억 원 규모의 LCB84 메가들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얀센의 전략적 의도를 냉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얀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단순히 기술이 예쁘장하다고 선급금으로만 1,304억 원을 현찰로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리가켐이 타겟으로 하는 TROP2 암세포 시장에는 길리어드의 트로델비나 다이치산교의 다트로웨이가 이미 떡하니 선점하고 있습니다. 얀센 입장에서는 이 차세대 항암 시장을 놓치면 사실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죠. 네, 그래서 리가켐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딱 보자마자 나중에 임상 이상 단계에서 얀센이 단독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옵션 구조로 아주 영리하게 베팅을 한 겁니다. 임상 실패 리스크는 자기들이 해지하면서 독점권은 미리 확보해두는 철저한 셈법인 거죠. 와, 얀센의 포트폴리오 고민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그들은 후발주자인 만큼 무조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원톱폭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화려한 기술 스토리와 얀센의 베팅 의도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투자자로서 제일 뼈아픈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좀 뜯어볼 시간입니다. 숫자로 넘어가시나요? 긴장되네요. 네, 2024년에 얀센 선급금 덕분에
1,054억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이 장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209억 원 적자예요. 더 심각한 건 2025년 순손실 예상치가 무려 1,979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적자 폭이 꽤 크긴 하죠. 크기만 한 게 아니죠. 1년에 R&D에만 1,133억 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극단적인 현금 연소 구조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임상 하나라도 데이터가 삐끗하면 지금 7.9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손익계산서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런 공포를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하지만 바이오텍의 재무제표는 반도체 기업의 캐펙스, 즉 대규모 설비 투자와 완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설비 투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R&D 비용을 삼성전자가 조 단위 돈을 들여서 짓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투자랑 똑같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공장을 한창 짓고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조 단위의 적자가 장부에 찍히잖아요. 하지만 공장이 다 완성되고 칩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현금이 창출되죠. 리가켐의 장부에는 현재 회계상 잡히지 않는 미인식 마일스톤이 존재합니다. 미인식 마일스톤이라면 앞으로 받을 돈을 말하는 거군요. 네, 임상 단계가 하나씩 통과될 때마다 받기로 약속된 돈이 무려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입니다. 아니 근데요, 그 9조 원은 임상이 끝까지 최종적으로 다 성공해야 받는 돈이잖아요. 신약이 일상에서 최종 상업화까지 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10%도 안 되는데 그 9조 원을 당장 지금의 기업 가치로 인정하는 건 너무 순진한 덧셈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그냥 더하지 않고 RNTBV, 즉 위험조정 수년제 가치라는 방식을 씁니다. 임상 단계별로 통계적인 실패 확률을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그 9조 원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는 거죠. 확률을 다 곱해서 할인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일상 통과 확률, 이상 통과 확률을 다 곱해서 엄청난 할인율을 적용해봐도요. 현재 실험실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숨겨진 가치만 최소 1조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실패 확률을 다 때려 맞고도 1.5조 원의 내재 가치가 살아남는다는 건데 그 확률 산정의 근거로 도대체 뭡니까? 결국 성공 확률이라는 건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얀센에 넘어간 LCB84의 핵심 데이터 딱 하나만 보시죠. 이 약의 치료지수, 즉 TI가 무려 6입니다. 치료지수요? 그게 임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효과를 내는 최소 용량과 환자가 죽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터지는 최대 용량 사이의 여유 공간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쟁 약물 있죠? 길리어드의 트로델비는 이 수치가 1점이고요. 다이치상쿄의 다트로웨이는 1.0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치료지수가 1.0이라는 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투여하는 순간 곧바로 환자에게 독성 부작용이 터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의사 입장에서 용량을 조금이라도 늘릴 여유 공간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경쟁 약물들은 절벽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만 삐끗하면 부작용이 터지니까요. 그런데 리가켐의 LCB84는 치료 지수가 6입니다. 와, 6배나 차이가 나네요? 네, 경쟁 약물보다 독성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투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일종의 안전 마진이 5에서 6배나 넓다는 뜻입니다. 이 압도적인 안전성 데이터가 바로 얀센이 조만간 2억 달러짜리 단독 개발 옵션을 흔쾌히 행사할 거라고 시장이 100%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안전성 6배 차이라 이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까 다이치상쿄의 다트로웨이나 엔허트 같은 약들이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장악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명실상부한 절대 강자들이죠. 이 약들은 모두 토포아이 억제제라는 독성 물질을 페이로드, 즉 폭탄으로 잠깐, 방금 토포아이 억제제라고 하셨습니까? 와, 여기서 퍼즐이 하나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퍼즐이죠? 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이 시장의 구조를 한번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25년에 다이치상쿄의 엔허투가 유방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서 환자풀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 기존 항암제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환자가 약을 맞고 한 1, 2년이 지나면 암세포가 엄청나게 영리하게 진화해서 그 약에 대한 방어막을 쳐버려요. 즉 환자의 30, 40%에서 필연적으로 내성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와, 정확합니다. NO2의 내성이 딱 생겨버리면 똑같이 토포아이 폭탄을 쓰는 다른 약을 아무리 투여해봐야 CR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폭탄 종류가 같으니까요. 네, 완전히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아예 다른 종류의 폭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데 리가켐의 HR2 타겟 ADC인 LCB14나 얀센에 넘긴 트로피2 타겟 LCB84는 토포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세포의 골격 자체를 무너뜨리는 MMA 또는 MMAF라는 아예 계열이 다른 미소관 저해제 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지금 다이치 삼쿄가 1차 치료제 시장을 혼자 다 휩쓸어 버리는 게 리가켐에겐 악재가 전혀 아니네요. 악재가 아니죠. 오히려 네. 글로벌 빅파마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앞에서 환자들을 싹 다 긁어 모으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뒤에 토포아이의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라는 거대한 2차 시장이 통째로 새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아, 바로 그 그림입니다. 다이치 삼쿄가 아주 거대한 제설차처럼 앞에서 누를 쫙 밀고 나가주면 리가켐은 그 뒤에 깔린 넓고 깨끗한 아스팔트 위를 그냥 편하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거죠. 와, 제설차 비유 기가 막히네요. 실제로 ESMO 2025 유럽 종양학회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발표됐었는데요. NO2의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리가켐의 LCB14를 투여했더니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 무려 75%가 나왔습니다. 75%요? 내성 환자들한테요? 네, 기존 약이 전혀 듣지 않는 내성 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구명조끼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다이치 삼쿄가 시장판을 키우면 키울수록 리가켐의 먹거리가 기하급시적으로 확장되는 거대한 공생 메커니즘이 이미 완성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공생이죠. 이 회사는 단순한 링크 부품사가 아닙니다. 포스트 NO2 시대, 즉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수많은 환자들을 구원하는 2차 세대 암치료 생태계의 심장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네, 다올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큰 기관들이 리가켐의 목표가를 대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성 극복 포지셔닝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얼마 팔았냐, 단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항암 시장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의 가치로 완전히 리레이팅 되고 있는 거죠.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는 플랫폼이라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들은 놓치기 쉬운 은밀한 지배구조의 변곡점을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오리온그룹이 5,485억 원을 배팅해서 리가켐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R&D에 쓸 실탄이 두둑해졌다 이 정도로만 평가를 하던데요. 그건 재무제표의 겉만 본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나요? 진짜 무서운 변화는요, 공시주석 한 줄에 숨어 있습니다. 리가켐이 오리온의 그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영국의 ADC 파트너사인 익수다의 지분을 최대 77.14%까지 확보하면서 아예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잠깐, 기술을 빌려주던 파트너 회사를 아예 자회사로 먹어버린 거군요. 근데 그게 왜 기업 밸류에이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과거의 리가켐은 단순히 엔진을 살게 해서 글로벌 제약사에 툭 넘기고 그들이 차를 다 만들어서 팔면 나중에 로열티 5% 정도를 떼어받는 수동적인 기술 공급자였습니다. 일종의 을이었죠. 네, 보통 바이오 벤처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익수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제 글로벌 임상의 통제권을 직접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NO2 내성 환자 대상의 그 뛰어난 데이터도 사실 익수다가 주도한 임상 결과거든요. 아, 익소다 작품이었군요. 네, 만약 익수다가 성공적으로 일상을 딱 마치고 2027년쯤 글로벌 빅파마의 이 약을 수조 원대에 다시 기술 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처럼 로열티 몇 푼 찔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문학적 수익 전체가 리가켐의 연결 재무제표로 직행하게 됩니다. 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엔진 납품업체에서 직접 차를 설계하고 유통까지 통제하는 완성차 플랫폼으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수동적인 을의 위치에서 능동적인 플랫폼 관력으로 지위를 단숨에 격상시킨 거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단기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당장 2026년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야 할 폭발점, 촉매제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두 곳의 글로벌 학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에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유럽 종양학회 SMO입니다.
아, 제약바이오의 양대 산맥이네요. 네, 여기서 얀센이 지고 있는 LCB84의 임상 1상 초기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료 지수 6의 압도적 안전성, 그게 동물 실험이 아니라 실제 인체 데이터로 증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얀센이 2억 달러 규모의 옵션을 공식 행사하는 순간 시장은 리가켐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계산하게 될 겁니다. 2026년은 그동안 실험실에서만 보여줬던 그 완벽한 수율과 설계도가 실제 인간의 몸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진짜 진검승부의 해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디테크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냉정한 과학을 다루는 입장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화려한 시나리오와 수조 원의 내재 가치도요, 결국 임상 데이터의 성공이라는 바늘구멍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현실이 됩니다. 만약 ASCO에서 발표될 일상 데이터에서 예기치 못한 치명적 독성이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네요. 네, 9조 원에 달하는 마일스톤 가치와 7.9조 원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징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 가진 피할 수 없는 극단의 리스크죠. 숫자는 자비가 없고 시장은 결국 데이터로만 말하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리가켐바이오라는 기업의 장부 이면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전략을 뜯어봤습니다. 2014년에 처절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합성신약의 정교한 분자 조립 기술을 ADC에 절대 풀리지 않는 자물쇠로 승화시킨 집념. 대단한 집념이었죠. 네, 그리고 다이치 상쿄라는 거인이 휩쓸고 간 자리에 필연적으로 남겨질 내성 환자들을 구원할 미소간 저해제 무기. 마지막으로 파트너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스스로 글로벌 임상을 통제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모든 퍼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 제약산업의 제왕은 막대한 자본으로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만들고 거대한 영업망으로 약을 파는 빅파머들이었습니다. 과거엔 무조건 그랬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타겟하는 항체와 폭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조립해내는 플랫폼 기술이 산업의 새로운 중심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항암제 시장이 마치 모든 AI 연산의 심장 역할을 독점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독보적 설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판도가 무섭게 바뀌겠네요. 그 콧대 높던 글로벌 빅파마들은 결국 이 강력한 링커 플랫폼들의 기술을 빌려다 약을 찍어내고 유통하는 거대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약 하나 직접 팔지 않는 회사가 글로벌 제약업계에 내민 9조 6천억 원의 창구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여러분은 다음 부의 이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의 의미를 주말 동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